문화TV 한나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쭉쭉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문화사가 은근히 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생략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다 다루다 보니까 스피드하게 진도를 나가볼게요. 자, 이번엔 고대의 종교입니다. 근데 고도의 종교인데 사실 유학은 약간 학문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먼저 유학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불교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불교 얘기를 다 하진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오늘 너무 진도 많이 나가서 이제 불교는 오늘 그냥 기본적인 삼국의 불교 발달까지만 하고 수용된 것까지만 하고요. 불교적인 이론적인 뭐 이렇게 원효라던가 뭐 의상 뭐 원효의 그런 일심사상부터 해가지고 신문화쟁록 막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거기서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거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일단 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유학은 유교죠, 여러분. 유교. 하지만 유교도 종교죠. 유교는 이제 윗사람을 공격하고 충인 의지 예신 뭐 이런 식으로 윗사람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이런 유교적인 그런 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특히 또 많이 발달했던. 유학도 깊이 들어가면 정말 머리 아픈 이야기들이 많고 성리학도 깊이 들어갈수록 뭐 우주의 원리를 막 음양오행부터 해가지고 우주의 원리를 막 이기론, 주리론 막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고대 유학은 말 그대로 중국에서 이제 유교를 받아들인 내용일 텐데 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제 통일신라의 육두품 출신들, 신라 때부터 육두품 출신들이 이런 유학에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거. 아무래도 이제 육두품이기 때문에 골품제도에 의해서 높은 관직에 오르지도 못하고 사회 불만이 많고 하다 보니까 학문에 깊이 있게 좀 이렇게 매진을 하게 되는데, 유학은 자, 신라의 중대와 신라 하대로 나눠서 이제 본다면, 자, 신라 중대에 유명한 유학자가 누가 있느냐? 강수와 설총이 있죠. 강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학적인 이런 외교 문서에 능했고, 그리고 당나라로부터 이제 이런 유교적인 그러한 이론을 많이 가져오고 정리한 사람. 그리고 설총도 뭐 유명하죠. 원효의 아들. 자, 설총 같은 경우에는 이두를 정리하고, 앞서서 배웠던 향차가 이두의 그 이두를 정리한 사람이에요. 설총이 되게 매우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설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학을 공부하면서 왕에게 바치는 화왕계를 바치기도 합니다. 화왕계의 저자죠. 신문왕에게 바친 화왕계. 화왕계는 뭐 사료적으로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문왕에게 바친 화왕계로 유명하죠. 설총.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신라 하대로 넘어가면 신라 하대는 본격적으로 통일신라의 그런 당나라랑 교류를 많이 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로 유학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 사람들도 주로 육두품들이 많죠. 그들을 도당 유학생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신라에서는 수귀학생이라고도 했어요. 수귀학생. 당나라의 수귀학생으로 간다. 당나라에서 이제 학습도 하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당나라에 있는 과거 시험을 보기도 했죠. 그래서 당나라의 빈공과에 급제한 이런 학생들, 빈공과에 급제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아니야, 이렇게 표기하면 죄송해요. 제 다른 표기랑 합쳐진 것 같아요. 수귀학생이라고 쓰고, 수귀학생을 이제 도당 유학생이라 하는데, 수귀학생을 통해서 이제 유학이 많이 들어왔고, 당나라와 교류가 늘어났다. 그리고 빈공과에 응시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치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따로 적을게요. 자, 최치원도 육두품이죠. 육두품이면서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최치원이 남겨놓은 책들도 많고, 워낙 왕에게 바치는 그런 서신 같은 책들도 많고 한데, 최치원 같은 경우는 육두품인데도 높은 관직에 오르지 못하니까 실제로 당나라 유학을 가서 빈공과에
빈곤과는 당나라에서 이런 국지적인 특징으로 외국 사람들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만들었던 과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빈곤과에 급제를 했고, 이때 이 빈곤과에서 은근히 발해와 신라가 이제 막 은근히 이렇게 붙었죠. 당나라 사람이 붙다니, 신라가 붙다니, 이게 서로 약간 라이벌 관계였다라는 거. 빈곤과에 급제를 했고, 채치원은 이제 개원필경. 채치원 하면은 개원필경을 꼭 연결해서 외워두세요. 채치원이 지은 저서 개원필경. 그리고 이제 왕에게 이제 바치는 제왕연대기. 뭐 이런 것들을 저서로 쓰기도 했다. 제왕연대기. 죄송해요. 연대력인데. 나니아 연대기랑 헷갈렸어. 제왕연대력이라고 해야겠죠. 제왕연대력은 여기에서 쓰는 용어가 왕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러니까 채치원이 유교적인 그런 것에 입각해서 유학의 영향을 받아서 당나라에서 쓰는 왕이라는 호칭을 써요. 원래는 그 신라의 이사금, 마립간, 차차옹 뭐 이런 식의 명칭을 써야 되는데 채치원의 유학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서 왕이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했다는, 그게 좀 왕칭으로 썼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강수, 설총, 채치원의 인물에 대해서 좀 그거에 대한 내용, 강수는 외교문서에 등했고 설총은 이두정리, 화왕계, 채치원은 개원필경, 이 정도 꼭 연결해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 발해는 필기를 이런 식으로. 제 문화사는 필기 정리하는 것도 좀 힘들었어요. 이게 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발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기 학생, 도당 유학생이 많았습니다. 도당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당나라랑 교류한 건 역시 문왕 이후. 그리고 빈곤과에 역시 응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발해 이런 유학적인 거, 발해 한문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좀 재미있는 바로 문화재가 있죠. 바로 압자와. 발해 상경윤청부에서 상경에서 발견된 발해 문자가 있어요. 이것이 약간 한문 같긴 한데 한문의 어순과는 순서가 다르고 또 특이한 한문도 몇 개 보여집니다. 한문이 아닌 문자들이 몇 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발해 문자로 보고 있는데, 이걸 압자와 기와의 압력, 기와에 꾹꾹 눌러서 쓴 글자다. 그래서 이거는 요거는 탁본입니다. 이 압자와 기와에 쓰여 있는 그런 문자들을 탁본으로 지금 딴 거예요. 그리고 이 압자와의 특징은 네모나게 이렇게 찍는 직인식으로 꼭 도장처럼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자와는 아직도 지금 해석 불가입니다. 압자와를 해석해 보시는 많은 교수님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정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대표적인 해석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발해사를 더욱더 많이 연구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이런 부분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해석이 나올지. 그래서 이제 정설 해석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런 압자와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고대 발해 특유의 그런 한자를 본따서 발해 스타일로 만든 발해 문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해 유학 부분에서는 상경에서 발견된 발해 문자 존재했고, 그게 이제 압자와 라는 게 있었고, 해석은 아직까지 해석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아무튼 같은 이런 게 약간 독자적인 문화로 발달했다라는 거. 발해만의 이런 독자적인 유교적인 문화가 존재했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런 발해 문자가 있긴 있었지만 일단 해석이 되지 않고 있고요. 외교 문서라던가 약간 여러 가지 공식 기록 같은 거는 여전히 한자를 사용했다라는 거.
이렇게 유학 부분은 고대는 사실 본격적으로 유학이 엄청나게 발달하진 않았어요. 유학보다는 불교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불교 부분에 사실 문제 낼 게 많고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고요. 유학 부분은 이렇게 지금 육두품 출신이 고려 유학자들 이때부터 유교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다. 인물 위주로 특징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수교 학생 빈곤과 응식, 빈곤과는 당나라의 국제적인 그런 과거 시험이었고 과거 시험이 이런 과가 있었다라는 거, 최치원, 개원필경 이렇게 좀 연결해 주시고, 발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시 빈곤과 응시를 했고, 앞자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은 많이 이제 좀 지엽적인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자와가 뭔지는 좀 우리가 발해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자는 의미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 유학 정리하고, 여러분들은 필기를 하실 때 이어서 이렇게 내려서 불교 이런 식으로 이어서 필기하시면 될 것 같고, 지워서 저는 위에서부터 다시 할게요. 칸이 없으니까. 불교 할 게 너무 많아 진짜. 삼국은 무조건 기승전 불교야. 불교 문화재도 많고, 이제 불교가 삼국시대에는 여러분 좀 호국불교라고 해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불교, 이거는 이제 고려 때도 이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호국불교 그 전에는 왕이 즉 부처다, 왕직불 사상이라고 해서 왕권 강화에 불교를 이용을 했어요. 이제 뭐랄까, 그런 중앙집권화의 불교라는 그런 사상을, 이제 그런 백성들의 사상을 통일함으로써 지배층들이 그들을 지배하기 편하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종교로 이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불교를. 왕직불 사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왕이 즉 부처다, 이것은 업서라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왕이 즉 부처기 때문에 왕은 전생에 업을 잘 쌓아서 전생에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왕으로 태어난 거고, 너희들이 신분이 낮은 건 너희들이 전생에 좋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이 낮게 태어났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나는 왕의 말을 많이 듣고 그냥 나는 이 신분대로 살아야지.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스리기, 통치하기 유리한 종교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왕직불 사상.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점점 융성하면서 우리는 불교적으로 이상국가다, 우리는 불국토다, 불교적으로 최고의 영토에 살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통일신라 때 이제 불국사를 만들게 되는 건데, 자, 불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이제 불교 아직 사찰이 있고, 불교를 종교로 믿는 사람들이 꽤 많죠. 할머니 정도 되면 이제 불교 많이 믿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저도 불교의 이런 인연, 연기설, 우리 하나하나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 전생 이런 거 저도 좀, 천주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 윤회설, 불교 이론이 참 재밌고 매력적인 이론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다닐 수 없어요. 절에 다닐 수 없어. 절반 먹을 수 없어. 불교는 이제 일단 수용, 불교가 어떻게, 어디로부터 우리나라 삼국에 들어왔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고구려. 다 쓰지 말고, 칸이 모자라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불교의 수용 순서도 이 순서대로 됩니다. 고구려가 제일 먼저 불교를 수용을 하게 돼요, 중국으로부터. 자, 고구려는 소수리망 때, 불교는 소수리망 때 전진으로부터, 전진의 순도로부터 이렇게 들여오고, 그리고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 침류왕 때 동진의 마라난타로부터. 자, 마라난타로부터 우리가 불교를 수용을 하고 나서, 또 이거를 이제 백제는 나중에 또 이제 일본에 또 전달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눌지왕 때, 신라는 고구려로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신라는 중국으로부터 직접 들여올 수가 없었어. 왜냐면은 고구려나 백제로부터 막아져 있기 때문에 고구려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바로 눌지왕 때, 고구려의 무코자로부터.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뒤늦게 불교를 수용한 것도 신라고,
가장 불교가 이게 딱 뭐랄까 자리 잡고 종교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나라도 신라였어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토착 세력의 힘이 되게 강하고 이런 토착적인 종교, 샤머니즘적인 종교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불교가 이렇게 좀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국가에서도 공인하지 않고 국가에서도 수용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고구려의 무코저로부터 받아들여서 제대로 이제 공인되게 된 건 버풍왕 때 2차 돈의 순교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뭐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버풍왕 때 공인했다. 2차 돈이 막 얘기를 하죠. 나의 목을 베어라. 나의 목을 베었을 때 2차 돈의 순교. 목을 베었을 때 아마 흰피가 이렇게 막 확 터져 나오면은 그러면은 불교를 받아들이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얘기하면 막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웃기라는 얘기로 그냥 우유를 엄청 먹고서 목을 베었나 막 이러고 근데 실제로 목을 확 베었을 때 피라는 것이 빨간 피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그런 수혈 같은 거 뭐 그런 헌혈 같은 거 해보셨겠지만 혈장이 있고 그 피에는 혈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뭐 헤모글로빈 뭐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혈장이 약간 하얀색을 띱니다. 그래서 엄청 혈장이 많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래서 흰 피가 쏟아졌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쏟아지지 않았을까? 아무튼 2차 돈의 순교로 버풍왕 때 공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라가 불교 수용이 제일 늦었고 제일 어려웠다. 그래서 삼국이 이렇게 불교를 수용하고 나서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고대 문화가 불교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삼국의 이런 문화를 봤을 때 대표적인 게 이제 불교 문화재죠. 탑이라던가 뭐 그런 석탑, 불상, 뭐 이런 절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삼국의 문화재를 받아들일 수 있고 고대 문화가 발전했고 이 불교는 아까 말했다시피 왕즉불사상, 왕이 즉 부처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막 이렇게 열심히 불교를 믿으면 역시 왕이 곧 부처이기 때문에 왕의 말도 잘 듣게 되는 그러니까 중앙집권하에 왕권이 강화되고 뭔가 나라가 하나로 딱 결집되는 그런 중앙 집권화에 도움이 됐다라는 거죠. 기여했다. 중앙 집권화에 기여했다. 삼국의 불교가. 자, 그러면 삼국의 불교의 이제 특징. 자,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삼국 불교의 특징은 좀 귀족적인 불교였다라는 거예요. 귀족 불교. 쓸칸이 너무 모자라네. 잠시만요. 좀 촘촘히 표기할게요. 한 칸에 끝내야 되는데. 여기다가. 왕실에서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그 불교를 받아들이는 이유 자체가 사람들을 하나의 사상을 통일해야지. 샤머니즘적인 종교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해야지만 내가 얘네들을 다스리기 훨씬 편해진다라는 그런 좀 지도자적인 그런 윗사람적인 그런 마인드로 왕실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교 자체도 매우 귀족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족 불교. 귀족적이다. 그래서 왕실에서 불교를 도입했기 때문에 귀족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종교다. 호국불교, 귀족불교적 특징, 호국불교죠. 불심으로 대동단결 해가지고 나라를 지키자.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막 고려 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부처에게 막 이렇게 막 빌고 그럼 나라가 강해진다. 우리가 정말 탑을 정성스럽게 만들면 우리나라가 주변에 침략을 당하지 않을 거다. 약간 그런 마인드로 믿는 불교가 바로 호국불교라고 하죠. 그리고 삼국의 특징이 모두 다 조형 예술이 발달해요. 이건 누누이 계속 얘기했죠. 중요합니다. 조형 예술, 탑이나 불상 같은 그런 탑을 뭐 이렇게 막 그런 절을 만들고 이런 식의 조형 예술을 만들면서 불교가 발달하게 돼요. 조형 예술이 발달을 했다. 특징.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삼국의 불교 발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보면 또 역시 고백신.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있으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불교가 어차피 이때 당시는 계속 거의 대승불교적으로 우리나라는 들어오게 돼요.
대승불교, 소승불교 설명을 하자면 대승불교는 대중의 구제를 되게 중요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이 모두 이제 불교를 믿고 모두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대중들이 보고 빌 그런 탑이라던가 불상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대승불교의 특징이에요. 소승불교는 이런 대중의 해탈보다는 나 개인의 수양, 개인의 해탈을 되게 중요시해. 그래서 소승불교가 좀 유행하는 그런 쪽, 동남아 쪽, 약간 베트남 뭐 이런 쪽을 보면 그런 막 자기를 고행을 하고 막 그런 소승불교적인 그런 승려들이 이렇게 되게 굶고요. 그리고 이렇게 몸을 뭐 이렇게 바늘로 찌르기도 하고 고행을 막 그렇게 해. 그건 소승불교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대승불교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상을 많이 만들고 탑을 많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도 역시 대승불교적인 성격. 대승불교로 들어오고 대승불교적 성격의 삼론종을 받아들이게 되고 발음이 어렵네요. 삼론종이 발달하게 됩니다. 삼론종은 말 그대로 대승불교의 종교 중에 하나고 불교도 뭐 정토종, 화엄종 그것을 이제 개발한 그런 승려에 따라서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종류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삼론종이 고구려에서는 발달했다. 백제 같은 경우에는 율종이 발달했어요. 율종. 그러니까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이렇게 좀 계율, 율법, 법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행해야 되는 그러한 율법 같은 거를 또 강조하는. 그래서 계율을 강조한다. 율종이니까 계율 강조. 외우기 쉽죠? 계율을 강조하는 그런 식의 종교로 발달을 했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본도 이 계율종이 그대로 백제 계율종이 일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본의 계율종을 성립하는데 백제가 영향을 끼쳤고 백제의 놀이사치계가 백제가 이제 일본의 불교를 전파하게 되고 그러면 막 신사를 만들고 일본에서는 막 거의 뭐 신적인 존재로 놀이사치계가 뭐 일본에는 백제에서 넘어온 엄청난 도공 유명한 도공들을 막 신적인 존재로 섬기고 막 그래요 신사에서. 그래서 이렇게 백제가 일본의 불교도 많이 전달해 줬다라는 거. 자,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귀족적이에요. 신라는 왕실에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라는 이제 왕권과 왕실과 엄청 특히 밀착한 단계에서 발달하게 되고 다분히 귀족적이었고 그리고 왕권 강화에 이용을 했다라는 거. 업설을 강조하면서 너희들의 업에 따라서 너희들이 태어나고 예를 들어 업이라는 건 내가 전생에 죄를 너무 많이 졌어. 그럼 벌레로 태어나. 전생에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해야지만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면은 왕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왕은 거의 부처급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업설은 왕은 즉 부처다. 그래서 왕족불 사상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쓰고 그리고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미륵불 신앙도 있어요. 미륵불 신앙. 미륵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그러니까 여러 부처가 되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약사열애도 있고 우리를 뭐 이렇게 병으로부터 고쳐주는 부처도 있고 미륵불은 우리를 구원해주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이제 좀 약간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또 미륵불 이런 미륵불을 또 믿는 미륵불 신앙이 특히 발달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미륵불 신앙과 관련된 게 화랑도가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화랑도에서 되게 잘생기고 이렇게 이제 품행이 단정하고 무예도 능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미륵이 이렇게 태어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화랑도가 미륵불 신앙에도 관련이 있어요. 이 정도 하고 추가로 조금만 필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발달까지만 쓸 건데 신라가 특히 이제 통일신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이제 불교가 발달을 했는지 신라의 불교 발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엄청난 많은 문화재를 남겼기 때문에 불국사라던가 뭐 석굴암이라던가 뒤에서 다 배울 내용인데요. 자 일단 신라의 불교 발달을 정리를 해보면 법흥왕 때는
법흥왕 때 이제 공인을 한 뒤로는 이제 왕죽불 사상으로 일단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왕명을 불교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불교식 왕명.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불교식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 말은 즉 왕이 즉 북처다. 그래서 이것은 왕죽불 사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죽불 사상으로 법흥왕 때 불교식 왕명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진흥왕 때. 진흥왕 때가 신라 최고 전성기 아닙니까? 하이라이트. 진흥왕 때. 진흥왕 때는 신라는 불교적인 가장 이상국가다. 그래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신라가 통일해야 된다. 신라가 불국토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불국토 사상이라고 합니다. 불국토 사상. 불국토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리스도교의 천국, 불교적인 가장 천국이 신라다. 그래서 신라가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통일 이후에 불국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라인인 거죠. 불교적인 최고 이상 국가다. 그러면서 이제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정치와 종교를 일치해야 된다. 이러면서 불국토 사상으로 정교 일치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도 불교 이론으로 하게 돼서 정교 일치. 그리고 세 번째는 진평왕. 그래서 진평왕 때는 이런 미륵불 신앙에 입각한 화랑도를 개편하게 되고 화랑도를 설치하게 되고 화랑도 설치는 진흥왕 때부터 하는 건데요. 진평왕 때 화랑도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화랑도에 세속오계 원광법사로 하여금 세속오계를 만들어서 화랑도를 더욱더 불교 이론에 맞춰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는 진평왕이 또 화랑도를 그렇게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뭐 또 불교적인 발전에 대한 왕을 얘기한다면 이제 마지막은 선덕여왕이죠. 선덕여왕 때 엄청나게 황룡사 구축목탑을 만들고 막 그런 거 아시죠? 지금은 많이 불타고 없어졌지만 선덕여왕 때는 이런 자장국사의 자장율사라고도 합니다. 자장율사의 계율종을 좀 받아들이게 돼요. 자장율사 계율종. 그래가지고 이때 뭐 황룡사를 짓기도 하고 황룡사 구축 목탑을 막 엄청나게 크게 만들죠. 근데 그게 있었으면 진짜 우리나라 최고로 되게 유명한 거의 피사의 사탑급의 탑이 됐을 텐데 그 구축 목탑이 진짜 커가지고요. 지금은 터만 남아있어요. 황룡사가. 그게 대마도에서도 일본 쪽에서도 보였을 때 날씨가 좋으면 거기가 또 이제 그 황룡사 그 앞에는 큰 산이 없어요. 실제로 진짜 되게 높은 목탑이 있었는데 몽고의 침입으로 불탔다는 게 안타깝죠. 이제 그거를 다시 재현해서 다시 만든다고는 하는데 실제 남은 문화재와 재현한 문화재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불탔다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근데 뭐 목탑이니까 불타지 않았을 수가 없지. 석탑이면은 좀 터만 남았을 텐데 좀 그을려서 남았을 텐데 목탑이어서. 자, 불교에 대해서 좀 정리해야 너무 많아.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또 할 게 많아요. 여기서는 이제 불교의 수영 부분은 저는 이제 앞글자 따서 외웠습니다. 외우는 노하우 딱히 없어요. 뭐 소전순 이렇게 이제 고구려는 소수리망대, 전진의, 순도 요건 암기해 주셔야 돼요. 나 중요해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백제는 침류왕, 동진에 말 안 한다. 신라는 누지왕이 묵호자, 고구려 묵호자. 법흥왕은 이차돈의 순교를 공인했던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고요. 불교 부분은 어디서 문제가 나와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은 귀족적이고 왕실에서 도입을 했고 호국불교라는 부분 중요하고 이제 발달 고구려 대승불교적 성격의 삼론종 정도 알아두시고 백제는 율종. 자, 신라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신라. 왜냐면 신라는 결국은 통일신라로 그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내기에 참 좋겠죠. 통일신라랑 같이 접목해서 신라는 업설 왕죽불 사상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신라는 왕권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왕이 즉 부처다. 이거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미륵불 신앙. 그래서 이게 화랑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법흥왕 때는 왕죽불, 진흥왕 때는 불국토, 진평왕 때는 화랑도 세속 5개, 선덕여왕 때는 계율종. 이런 식의 흐름으로 신라에서는 불교가 발달했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깊이 있는 불교적인 이론, 뭐 원효대사, 뭐 정토종, 뭐 이런 뭐 화엄종, 뭐 의상대사부터 해가지고 뭐 해초, 왕후천축국정 막 이런 거 그 부분 쭉 불교 쪽하고 풍수지리설, 선종과 풍수지리설 정도까지 쭉쭉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